네, 안녕하세요. 설천 수의사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께 좀 중점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가족으로서 같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반려인 천만 시대에서 우리 반려인들이 변해야 되는 이유, 우리 새로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진짜 꿈이 수의사였습니다. 대학교를 가자마자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4년이니까 처음에 딱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다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고 애완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는 뭔가 어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애완견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닌데 기분이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린 다 반려견이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반려견이라고 부르자고 하죠. 애완과 반려. 정확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자어 뜻부터 한번 볼게요. 애완에서 애는 무슨 애죠? 그렇죠. 사랑의. 완은 뭘까요? 희롱할 완이에요. 이 완은 어디 쓰이는 완이냐면 완구할 때 쓰이는 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죠. 반려는요? 반이 무슨 반일까요? 한자어로. 짝반이에요. 려는요? 짝려예요. 짝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진정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완과 반려의 진짜 차이는 뭘까요? 애완도 사랑이 들어가는 뭐 좋은 뜻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애완이라고 안 쓰고 반려라고 쓰자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난감을 아무리 사랑해도 장난감은 행복할 필요가 없어요. 장난감은 행복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 장난감 정말 사랑해도 내가 보고 행복하면 끝이에요. 내가 이 장난감을 사랑하지만 얘가 행복하는 걸 신경 써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반려견이라고 부른다면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이 친구도 행복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존재니까. 제가 그리고 요즘 꼭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디 가다가 나는 이 강아지의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 강아지의 뭐예요? 주인. 지금 둘 다 나왔어요. 주인, 보호자. 저는 요즘 이걸 되게 강조하고 다녀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자. 보호자라고 부르자. 왜 그러냐면 주인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의 주인이라고 해요? 물건. 그렇죠? 저는 이 시계의 주인이고 이 옷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반려 문화의 대부분의 잘못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어요. 저희 세상이 아시나요? 제 반려견 세상이 아시죠? 세상이는 저희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5년 전에 불법 번식장에 구조 갔다가 제가 제 손으로 처음으로 꺼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예요. 사실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막 세상이를 구조 꺼내서 제가 집에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가 안 좋은 환경에 있고 막 학대당하는 것 같고 막 이래도 특히 이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률이 더 적용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강아지들을 쉽게 못 데리고 나왔어요. 왜? 얘는 물건이니까 이 사람의 소유물로 되어 있어요. 벌금은 내지만 개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자꾸 주인이라고 부르고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이쁜 진돗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보호자랑 산책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차량을 치었어요. 그러면서 보호자 전치 50주, 그리고 그 진돗개 친구는 척추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수술해서 지금까지 재활까지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보상받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민법상 물건으로 돼 있어요. 그럼 대물이잖아요. 물론 판례들은 있습니다. 이제 점점 가족으로 하면서 판례들 중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그런 법률, 이 판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선 법상 물건으로 돼 있고 대물이니까 상대방에서는 물건값의 120%까지만 보상할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입양하신 거예요. 물건값이 어디 있어요? 0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자꾸 물건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저는 생겨난다고 봐요. 실제로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근데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막히고 있어요.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쉽게 사고 팔기 힘들어지고요. 더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거고. 근데 우리부터 보호자라는 단어,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라고 진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보호자라는 단어 안에는 저는 우리 강아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반려인,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강아지로부터 보호한다. 이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뉴스 기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잘못된 말이에요. 저는 통계를 찾아보거든요. 자꾸 늘어난다고 하길래 찾아봤어요. 안 늘어나요. 2016년부터 개물림 사고는 하루에 6, 7건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일정해요. 하지만 이것도 줄여야겠죠?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맹견의 다른 이름은 관리부실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생각나는 것들도 대부분 그냥 줄에 묶어놨던 거죠. 그 줄이 영구적일까요? 비 오고 녹슬고 애들은 탈출하겠다고 빵빵 치다가 점점 늘어나거나 풀려서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뭔가 이렇게 뜬장 같은 데 나 넣어놨는데 그것도 다 쇠잖아요. 녹슬고 애들도 나오고 싶으니까 막 물어뜯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틈이 생기고 나와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거 아니면 오프리시, 그러니까 줄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 줄 안 하고 산책하다가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호자로서 이런 가장 잘 지켜야 될 것들, 솔직히 산책할 때 줄만 잘 잡고 다녀도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날 뻔할 수는 있지만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도 이 보호자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들도 보호하지만 우리 반려견도 보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강아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반려견들은 이제 소유물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좀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내용, 우리 반려견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려견들과 소통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사실 어렵죠. 얘는 말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인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 반려견들과 보호자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개는 왜 항상 말을 잘 안 듣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가족들은 항상 화만 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도 똑같긴 한가 봐요. 많은 개들이 자기 이름이 노, 안돼인 줄 알 거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강아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럴걸요? 안 돼! 야! 이런 게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직장 상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맨날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지, 그 사람 말을 잘 듣는지, 아니면 한 9번 칭찬해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되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잘 듣는지. 보통 누가 더 리더십이 높은 것 같아요? 누구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가 통하려면 칭찬을 해야 돼요. 9번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한 번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잘 들어먹혀요. 근데 이게 강아지한테도 똑같아요. 제 새나게 촬영하다가 맨날 그냥 다 들어주고 칭찬하시던 분이 갑자기 딱 표정 굳히면서 안 돼라고 정확하게 안 됨을 표현할 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근데 맨날 안 된다라고만 하면 애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건 양방향 소통이에요. 강아지들은 정말 눈치를 많이 보면서 양방향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얘네들이 원하는 건 잘 봐주지 않고요,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소통은 깨지게 되고 우리 부부 클리닉이나 금쪽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개들의 감정이에요. 강아지의 감정, 사람 나이로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강아지들의 감정 나이, 사람 나이로 보면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3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는 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표는 미국의 정말 유명한 이 동물학 박사님 중에 한 분인 스탠리 코렌 박사가 만든 표예요. 원래 이 전체 표 자체는 사람이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점점 가지게 되는 감정들을 표시해 놓은 표예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돼 있죠? 점선으로 어디서 강아지들의 발달은 멈춘다라고 돼 있어요? 2살 반. 그러니까 3살이겠죠. 30개월인 거예요. 30개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감정들은 개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른쪽에 있는 감정은요?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볼게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는지.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두려움,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여기서 조금 의심되는 건 뭐가 있어요? 사랑? 얘가 나를 사랑하나? 그냥 간식 자판기로 아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거 실제로 개들도 사랑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보통 강아지들 MRI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꼭 우린 안 하는 거, 그렇죠? 마취. 왜냐면 MRI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근데 강아지가 MRI에서 가만히 있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혼내서 안 시켰어요. 칭찬하면서. 실제로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강아지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MRI에 딱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한 MRI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면 그때 어떤 뇌가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MRI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앞에 있거나 보호자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보상 중추가 얘네들도 같이 활성화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우리 그냥 가식 자판기로만 보는 건 아니다. 네, 사랑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을 한번 보죠. 이쪽 면에 있는 건 가지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보면 부끄러움, 자존감. 자존감과 자신감은 달라요. 네, 자존감, 죄책감, 경멸감.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죄책감. 여러분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뭘 잘못했는 줄은 아는데 계속 저런다고. 몰라요. 대부분의 애들은 특히 우리가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걔들의 대부분의 문제 행동은 정상이에요. 걔들한테. 사람 사회에서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내게 되면 이걸 왜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죄책감이 있다라고 오해할까요? 혼내면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잘못한 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정의 의미는 뭘까요? 네, 그 표정의 의미는 남자들의 미안해와 같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넘어가 보자.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네.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잘못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잘못했어요. 혼내요. 그럼 애들이 막 불쌍한 표정 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까지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는 걔들이 대부분 특히 우리가 혼내는 거에 대해선 느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한테 복수한다. 네. 어떤 식으로 복수하나요? 그쵸. 이런 걸 대부분 복수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복수이려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 대상이 나를 목욕시킨 대상이 되게 불편해지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강아지들이 내가 이불에다 오줌을 싸면 우리 가족들은 이거를 빨래를 해야 되니까 당분간 이불이 없고 되게 불편할 거야.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3살짜리 애가? 불가능해요. 걔들의 배뇨는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얘네들 마킹 이런 것들이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했을 때 저절로 나오는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생리적인 반응들 있죠.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이런 것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아지들을 혼자 두고 나갔을 때 오줌을 아무 데나 싸면 이걸 복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나 아니면 극도의 공황장애급의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는 거예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강아지를 그 오줌에 데리고 가서 야 이거 뭐야? 너희 새끼 혼내요. 애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하죠? 절대 못하는데 왜 못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걔들에게 어떤 행동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려줄 때는 몇 초 안에 해야 될까요? 3초. 가장 좋은 타이밍 0.5초.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해합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혼나네. 이렇게 하면 칭찬받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근데 한참 뒤에 와서 오줌에 데리고 가서 혼내봤자 얘네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의인화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상황을. 자, 걔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오줌을 싸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보호자가 들어오더니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온 보호자가 나를 이유 없이 혼내요. 이게 반복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가족들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보호자가 딱 들어와요. 표정을 봤더니 보호자는 오줌을 딱 보고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야, 분위기 이상하다 하면 바로 도망가요. 책상 밑에 숨고 침대 밑에 숨고 해요. 그걸 보고 보호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쟤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잘못한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혼났기 때문에 또 이유 없이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소통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해결해야 돼요. 분리불안 치료를 하면 혼자 있을 때 오줌 싸는 게 없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무섭거나 두렵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려견들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만 오해하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여러분들 개팔자가 상팔자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왜 개팔자 상팔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그 훈련소 4주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거였어요. 계속 옷 갈아입으라고 하죠. 계속 저기 가라고 하죠. 다시 오라고 하죠.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씻는 시간까지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그런 생활 속에 살아요. 근데 여기보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맥락이라는 거예요. 걔들은 맥락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죠. 강아지들은 아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보호자가 문 밖을 나왔을 때 즐거운 곳을 많이 갔냐, 무서운 곳을 많이 갔냐에 따라서 추측할 뿐이에요. 아니면 유전적으로 내가 조금 더 불안한 아이냐, 긍정적인 아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딘가를 갈 때 항상 추측할 뿐이에요. 얘네들의 세상에는 다 예측 불가능성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측 불가능성은 항상 불안을 만들어요. 우리도 그렇겠죠. 내가 어디 가는 줄을 모른다.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디 가는 줄을 모른다. 즐거워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개들은 살고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문 밖에 나는 소리에 짖는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죠? 그 저한테 트레이닝 해달라고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희한테 트레이닝 할 돈으로 중문이 없으시면 중문을 설치하시고요. 중문이 있으시면 방음을 조금 더 투자해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방음을 설치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를 가르치는 것의 한계는 뭐냐면 얘의 바깥 소리에 대한 감정은 100% 좋아질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발자국에 대해서 한다? 그럼 거기 발자국 소리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감정은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사람은 왜 안 짖을까요? 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우선 짖는 줄 모르고요. 짖는 방법을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맥락이랑 똑같아요. 왜 나는지 알아서 그래요. 그 소리가 왜 나는지 알기 때문에 안 불안하고 안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맨날 듣는 소리인데 적응을 못해? 이해를 못해도 맨날 들으니까 적응해야지. 그러면 층간소음에 왜 적응 못해요? 그죠? 걔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나가 놀고 싶을 때 나가서 못 놀고요. 항상 주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소리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항상 선천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사회화 시기 때 열심히 경험을 해주지 않으면 불안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개들이 보는 세상과 정말 비슷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폐아예요. 네. 실제로 이 자폐 스펙트럼의 모델로서의 개 이런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 맥락이랑도 연결이 돼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위에서 나는 소리 들리세요? 이 바람 소리 같은 거 들리시죠? 방금까지 들렸어요? 안 들렸죠? 이 차이예요.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저랑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서 왔고요.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과 상관없는 다른 자극들을 아주 큰 소리가 아니면 필터링 시켜요. 근데 걔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걔들은 이런 게 안 돼요. 이 자극들이 다 꽂혀요. 이런 소리, 불빛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보다 훨씬 더 크게 꽂혀요. 그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있죠. 우영우. 우영우 길거리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녀요? 헤드셋 끼고 다니죠. 왜 훈련 안 시켜요? 소리가 무서우면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왜 안 시켜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소리에 대한 자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소리를 관리하면서 그냥 헤드폰 끼고 다니는 거고. 또 뭐 무서워해요?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 문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숫자를 세고 들어가고요. 갑작스런 스킨십 무서워하고요. 큰 소리 무서워하고요. 우리 강아지들이 보이는, 동물들이 보이는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잘못했을 때도 조금은 덜 밉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우리 트레이닝 방법 같은 것들이 정해질 수 있는 거죠. 30개월의 아이다. 모르는 게 많고 맥락을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잘못된 방법을 안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꼭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강아지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 표는 공격성 사다리라는 표예요. 개들이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부터 보이는 행동들을 점점 심해지다가 어디까지 가요? 물기까지 가는 그 표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한 표입니다. 자,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품, 눈 깜빡, 낼름거림 등을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낼름거림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강아지가 편하게 잘 쉬고 있다. 옆에 가서 아 이쁘다 쓰다듬고 뽀뽀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낼름거릴 겁니다.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싫다라는 표현입니다. 아, 나 좀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 전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빠가 올 때가 있죠.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하셔서 수염이 잔뜩 난 상태로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 채연이 이쁘다 하면서 막 얼굴 부비고 싫죠. 아빠 하지 마 이러죠. 이런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의사가 있어요. 점점 올라가면 머리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도망가고 뭐 귀가 뒤로 넘어가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언제 잘 봐줘야 될까요? 전 특히 산책할 때 잘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도 못하는 걸 강아지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요즘에 왜 개들끼리 다 친구예요? 왜 산책할 때 자꾸 저기서 강아지 보이면 친구 그래요? 누가 친구래요? 얘한테 물어봤어요? 친구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보다 적대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친구라고 하고 만나요. 분명히 처음 봤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할 때 다른 개 보고 짖는다. 한번 손 들어보실 거예요. 꽤 계시죠. 제가 이거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친구들 중에 80%는 줄 없이 풀어놓으면 공격성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산책줄 공격성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들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우리 MBTI에서 그런 파워 2의 성향을 타고난 아이가 아니면 처음 만난 거 무서워해요. 그렇죠? 근데 산책 딱 나갔는데 저기서 개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사회화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친구 하면서 데리고 가요. 그때 얘가 다 이 모습 보여요. 낼름거리고요. 머리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보호자 뒤로 숨고 안아달라고 하고 어렸을 적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양방향 소통을 안 하니까.
되게 잘못된 지식으로 얘네를 무조건 만나게 하면 사회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만나게 해요. 그럼 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인식은 뭐예요? 보호자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억지로 데려가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롤러코스터 무섭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손목 잡고 태웠어요. 울면서. 아버지랑 얘기 오랫동안 안 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보호자가 이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사람까지도. Fight or flight 반응.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도망가는 걸 먼저 선택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 열고 무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기서 바로 싸우실 분들 거의 없을걸요? 네, 저조차도 저 문으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저 문이 닫혀 있거나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겠죠. 저 이 마이크라도 던지고. 네, 싸움도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든 싸우려고 할 거예요. 개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산책할 때. 왜? 줄 때문에. 보호자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난 쟤가 싫어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도망을 못 가요. 뭐 때문에? 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좀 힘이 세지고 개충기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 이제 자기 표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왕왕왕왕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호자가 어이구 하고 데리고 나와요. 이거네. 이렇게 해야 되네.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줄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왜 공격성을 안 보여요? 줄이 풀리면. 도망이라는 옵션이 생겨요. 내가 얘를 만나봤는데 얘 별로야. 그럼 바로 공격할 게 아니라 피하면 돼요. 그런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줄이 없을 땐 안 짖는데 줄만 있으면 그동안 어렸을 적부터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만나게 하고 도망은 갈 수 없고 그러면 공격적인 모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솔루션은 한두 달 동안 보호자 리더십으로 안 만나게 해야 돼요. 얘가 짖어도 그냥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앞에서 목줄 땡기고 안 돼 기다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때 아이들의 이 심리 상태는 롤러코스터 탄 상태예요. 근데 롤러코스터 탈 때 아무리 일타 강사의 강의를 내 귀에 꽂아놓는다고 해도 내가 그게 교육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 앉아 기다려 안 돼. 안 들어와요 애들한테. 무조건 나 따라다니면 쟤네 안 만난다. 물론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걔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타견을 싫어하는 아이라면 무조건 보호자 리더십으로 우선 안 만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약간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래봤자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또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강아지 운동장에서 잘 못 놀아서 나 너무 속상하다. 그죠? 많이 있으시죠? 저한테도 많이 오세요. 강아지 운동장 사람의 어떤 장소랑 똑같아요? 놀이공원? 아니에요. 더 똑같은 완전 똑같은 데가 있어요. 강아지 운동장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장소가 있어요. 클럽이죠. 모르는 사람과 몸 부비면서 대화하고 놀아야 돼요. 강아지 운동장 모르는 강아지와 몸 부비면서 지네끼리 대화하면서 놀아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가면 와 하면 못 놀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저기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면 이 뭐 심리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채연이가 클럽에서 잘 놀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걔들끼리 다 친구도 아니고 사람들도 다 친구 아니잖아요. 성향이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우리 아이에 대해 성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재밌게 해줘야 돼요. 아까 처음 만난 강아지들 제가 만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들끼리 딱 만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은 애들 냄새 맡고 막 즐겁게 노는 것 같죠? 즐거워 보이죠? 제 눈에는 딱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제가 경험했던 한 순간들이 생각나요.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던 3월 2일. 진짜 애들이 그렇게 딱 긴장한 상태로 서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몸은 딱 긴장돼 있고 꼬리를 바짝 세우고 꼬리를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되게 불안해요. 다 너 뭔데? 너 나보다 세냐? 소심한 애들은 막 이러면서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보호자는 알아주지도 않아. 3월 2일 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강아지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주 보면 우리가 3월 2일에서 1년을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듯이 분명히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보고 만날 애들, 맨날 산책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3월 2일을 맨날 만들어주지 말자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그죠?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네. 어떠세요? 왜 물어요? 왜 물어요? 그쵸? 양치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동안 막 공부해 보시고 막 이러면 이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맨날 뭐라고 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서열? 그쵸? 얘가 나보다 서열이 높은가 봐.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게 강아지가 나보다 서열이 높아서 하는 행동이면, 서열이 높기 때문에 보이는 공격성이면 제가 장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플러스 온 지구인들은 자기 부모님보다 서열 높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화 한 번도 안 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짜증 한 번도 안 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서열 높아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보호자가 원하는 게 충돌하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아까 그 맥락과 연관이 돼요. 얘는 이빨 왜 닦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으르렁거리기 전에 벌써 이 밑에 거 다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난 이해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요. 그러니까 으르렁 하는 거예요.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개들이 보이는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 개들이 보이는 으르렁. 이게 동물학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 국어사전처럼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보통 많이들 하지 마, 뭐 경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난 싸우기 싫으니까요. 싸우기 싫은 애들이 으르렁하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하는 애들은 으르렁을 안 해요. 자신감 있는 애들은 으르렁 안 하고 바로 물기까지 가요. 내가 그냥 이기는데 왜 경고를 해요? 서열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으르렁을 한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행동이. 나는 이거 너무 싫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돼요. 그러면 나 싸우기 싫으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하지 마가 으르렁이에요. 강아지들이 사냥할 때 으르렁 하나요? 안 해요. 그건 싸우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싸우기 싫은 아이들이 으르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혼냈어요. 으르렁하면 이놈 새끼 어디서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으르렁이 더 앞으로 당겨져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다라고 해도 내가 참아봤자 어차피 으르렁하는, 어차피 날 혼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굳이 참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번 반대로 해봤어요. 교육을 할 때 막 귀 닦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한테 하다가 하면 바로 멈췄어요. 오케이, 여기서 끝. 얘 얘기를 들어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 안 하고요, 으르렁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으르렁 하는 시간이 뒤로 가요. 얘 입장에선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돼요. 어차피 내가 참다가
이 정도에서 싫다라고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으르렁할 때 혼내게 되면 안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패면. 근데 그건 학습성 무기력증, 공포를 유발해서 안 하는 거예요. 위내시경을 무마취로 해본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맥락을 몰랐으면 이 사람들 나 죽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건 내가 위에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니까 참지,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눕혀놓더니 뭐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 이 사람 막 때리고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그게 걔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하겠다고 막 더 강압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교육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강압적으로 당하게 되면 아예 포기하고 공포심에서 얌전히 있으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대부분의 강아지들한테 보이는 체벌적인 교육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공포심을 만드는 거죠. 공포심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얘랑 어떻게 소통하고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해야지 점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강아지의 감정과 언어를 알고 얘랑 소통해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점점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와 이런 질문 시간이 우리 반려견과 더 행복하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